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오늘은 대한민국의 치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는데요. 과연 우리가 사는 도시 서울은 얼마나 안전한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한민국의 치안. 네.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밤거리가 이렇게 불안하다고 호소를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아,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처럼 밤에 자유롭게 즐거운 생활,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느낄까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과 유럽을 비교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사람들이 위해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경험률을 유럽과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본인과 가구원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뭐 강도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위해 경험을 느꼈다는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특히나 뭐 핀란드는 26.7%가 넘는데 여기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높잖아요. 그런데 스웨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느끼지 않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함을 느끼는지 불안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밤거리를 다닐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야, 놀라운데요? 네,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3위, 그러니까 23.1%예요. 그러니까 네. 핀란드가 지금 1위였는데 여기 14위예요. 그렇죠. 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비율과 실제적인 숫자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이 이제 실제 데이터보다는 많이 하고 있다. 특히나 밤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연령이라든가 성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나 우리가 왜 밤거리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까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별이나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보시면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네, 여성의 비율이 한국에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유독 34세 이하 젊은 층에서 이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예. 34세 이하의 불안감이 65세와 비교해서 이제 10%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그 다른 나라 특히나 이제 체코랑 비교를 해보면 체코는 오히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불안감을 느끼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죠. 그러니까 네. 34세 이하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65세 이상으로 할수록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을 볼 수 있고 프랑스나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4세 이하 특히나 여성이 이게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지난 주말에 시위를 여성들이 할 수밖에 없네요. 솔직히 젊은 여성들이 가장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보셨던 것처럼 남성에 비해서 이제 2배 정도 높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제 데이터적인 걸 많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것 관련돼서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국내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포털을 여러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웹사이트가 특정 몇 개의 사이트에 집중돼서 뉴스를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뉴스가 이슈가 되면 거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비율이 아까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에서도 이제 20대에서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었지만 자주 보는 뉴스 분야도 가장 많은 것이 사회, 그러니까 사건, 사고와 범죄 관련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실시간 검색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소위 자극적이거나 사람들에게 클릭을 많이 시키는 뉴스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상의 패턴들 때문에 이런 우리가 좀 우리에게 겁을 주게 하는, 우리가 좀 겁먹게 되는 아니면 걱정하게 되는 뉴스들을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되는 여성들이 많고요. 네, 그렇죠. 그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를,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그 처벌을 당하는 수준이나
경우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소셜미디어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범죄 중에요. 성범죄만 꾸준히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전체 범죄 건수는 이제 10%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8.6 거의 24,000 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신고하지 않는 건수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런 강간 범죄자의 절대다수가 남성들 그리고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는 98%가 남성, 그다음에 피해자는 이제 97.8%가 여성이니까 거의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아까 그 범죄와 사회와 이거 이제 뉴스의 소비와 연결을 하면 소위 말하는 사회 관련 뉴스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그런 거에 계속 노출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범죄를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범죄를 저질러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묻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통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뭐 성범죄가 있더라도 관대하게 봐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뉴스로 소비한 젊은 층에서 그럼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라고 할 수 있는 이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부분으로 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컨텐츠 소비 그리고 이런 성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꼭 다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처벌이라든가 뭐 이후 사후 조치의 부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터넷에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은 참 경악스러울 정도거든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특히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더더욱 불안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들을 계속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라든가 또 거주 지역의 치안도에 따라서 되게 범죄율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소득 등은 이제 주거 등관 등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좀 자유하긴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범죄율이 하위권인 지역하고요. 아파트값 상위권인 것들이 약간 다소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평균 30건이 넘는 뭐 화성이나 파주, 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중하위에 머물 정도로 이제 부동산이 저렴한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석해 보더라도 주관적인 소득 만족도율의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조금 어느 정도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막 큰 영향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상대적으로 영국 같은 데에 비해서 그 소득 만족도별 불안 느끼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토대가 나름대로 안전한 사회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분명히 이제 먹고 살기 편안한 분들은 이제 불안을 덜 느끼고 힘들면 힘들수록 불안을 많이 느낀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범죄율과 함께 불안감이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정부랑 지자체가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될지. 일단은 이제 소위 요즘에 나오는 IT 기술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인공지능을 CCTV 기술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CCTV가 지금은 화면만 보고 우리가 나중에 뭔가 범죄가 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데 별로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후에 그것을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술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실시간으로 CCTV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상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적으로 뽑아내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위험 상황의 어떤 시그널 또는 위험 상황이 있는 어떤 패턴들을 알림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와 항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서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화에 대한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정 커뮤니티들에서 어떤 내용들을 쏟아내는 커뮤니티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글도 극단적인 글을 계속 쓰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범죄라는 것이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중요한 범죄가 되고 위험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 변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안보다는 훨씬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터넷 환경에서부터 그렇죠. 출발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은 데에 기인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발견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확실하게 인터넷 환경도 좀 정화시키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사회 속에서 이 여성들이 성적인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끔 한다 보면 저절로 그 불안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